네, 내년 최저임금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다른 목소리를 내며 충돌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최근 논란이 뜨거운 종합부동산세 최종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네, 오늘 이 시간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최저임금을 정할 때마다 충돌하는 모습은 익숙한 모습인데요. 네. 이번에는 그 간극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네. 노동계는 올해보다 43.4% 오른 1,790원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 반면에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수준인 7,530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각각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사실 노동계는 지난번에 최저임금이 올랐다. 사상 최고로 16.4%라는 크게 올랐지만은 산입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우리 수당이라든지 상여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들어가면서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번에는 580원 더 많은 8,110원을 기준점으로 해서 여기서 더 필요한 내년도까지 10,000원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예. 당연히 인상률이 33% 적용돼서 1,790원 굉장히 높게 잡은 것이죠. 네. 반면 이제 경영계는 더 이상 올릴 여지가 없다. 특히 소상공인이라든지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이 너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네. 현재와 같은 그대로 예. 동결하는 걸로 이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어느 쪽으로 관심을 두고 있다라기보다는 예. 각자의 입장에서 맨 처음 먼저 기싸움 차원에서 먼저 이야기하고 네. 좀 서로 이렇게 줄여가지 않을까 예.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예, 우선 경영계 입장에서는 업종별로, 지역별로 차등 적용, 나눠서 적용을 네.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는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지난해에 이어서 이번만 꺼낸 것이 아니라 사실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를 해왔어요. 예. 업종별, 지역별 그 구분 적용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제 사상 최고로 오른 지난해의 최저임금 수준이 예. 사실 경영계 입장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결과였거든요. 네. 그래서 예상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노동계는 이 동결 요구에 대해서 소득 분배 개선이라는 최저임금 제도와 본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 예. 오히려 이렇게 업종별, 지역별, 연령별로 차등 적용한다라는 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과연 경영계 협상의 의지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대화의 시작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험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14일까지 하겠다. 이렇게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인지 이거 참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경영계에서는 올해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서 저임금 일자리가 감소한 상태다. 그리고 예. 사실 일자리가 사라지면 최저임금 인상도 의미가 퇴색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렇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노동계가 이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주장하는 근거가 뭔가요? 글쎄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노동계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느 업종은 기본급이 이만큼 올라가고 예. 어느 업종은 기본급이 이만큼 낮다. 이렇게 시작하면은 낮은 업종에 대해서는 당연히 낙인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노동계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연령별 차등이나 고령 어르신들 또는 청년들에 대한 차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이제 경영계 입장에서는 이거는 산업별 차등화는 외국에도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 간 임금 차이가 심해서 지역별로 차등화도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각각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과연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통해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아직까지는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0,000원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매년 15% 이상의 인상이 돼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양측의 격차가 3,260원에 달하는데 어느 수준으로 합의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제가 쪽집게 아닌 상황에서 딱 예상할 때 그냥 대충 중간값 되지 않을까. 네. 지금 3,260원의 차이가 있어요. 네. 반으로 뚝 떨어지면은 1,630원 네. 정도의 중간값 정도로 결정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만 네. 앞으로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예. 나온 거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 혼란이 초래되지 않을 수준으로 합의가 되길 바라겠는데 예.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발표했죠. 이제 핵심은 세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변화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취지로 이런 정부가 추진했으며 또 숫자가 상당히 많이 나와서 좀 어렵더라고요. 네. 대상자에 따라서 세금은 얼마나 늘어나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되게 당황하셨을 거예요. 그럼 내 지갑에서 얼마를 꺼내야 되는 거야? 당황하셨을 텐데 일단 이 생각부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부세가 과연 무엇인가? 네. 이 종부세법의 1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매겨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한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 네. 이 두 가지 목표예요. 조세 부담에서 형평성. 그러니까 부자라고 한다면은 더 세금을 많이 내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 세금 덜 내는 게 당연한 것이고요. 네. 예. 그리고 지금 부동산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월급쟁이 입장에서 돈 주고 지금 못 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 이것이 종부세법 1조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동안 뭐랄까 정치적인 또 다른 이유로 인해서 나쁜 세금으로 인식되어 왔거든요. 예. 원래 취지는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종부세법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세금 그렇게 이야기해 왔지 않습니까? 예.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그걸 다시 정상화시키겠다라는 취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세율이라든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이제 변화시키겠다라는 건 바로 그런 취지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대상자에 따라 세금 얼마나 늘어나나? 이거 뭐 지금 대상 인원이 이 34만 6천 명이고 세수 효과가 1조 1천억 원, 정확하게 1조 881억 원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예.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얼마인가? 해당되시는 분들은 말씀드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집이 10억에서 30억 정도 되는 주택이라고 한다면 세부담이 많으면 이제 지금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예. 이렇게 그 15.2%, 다주택자는 22.1%까지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요. 지난 참여정부에서 안보다 오히려 후퇴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아직까지도 종부세법에 대한 나쁜 세금이라는 그 이미지, 참여정부 때 이랬던 사람들의 트라우마가 예. 아직까지 있는 것이다. 좀 이게 뭐라고 할까? 용기가 없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좀 짠하다. 금융관리도 좀 짠하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예. 네, 일단 집을 세 채 이상 가진 자산가들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더 늘린 상황이고 고가의 한 주택에 대해서는 뭐 종부세가 오르기는 해도 상대적으로 그 폭은 크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실거주 목적으로 보기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라고 보통들 이야기하거든요. 예. 이 상황에서 똘똘한 한 채,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거주하면서 이 가치가 올라가 있는 이 집을 갖고 싶은 것이죠. 네. 자, 이 비유를 하자면 지난 월드컵 때 조희연 선수가 진짜 잘 막았잖아요. 예. 조현우 선수요. 조현우 선수. 조현우 선수 진짜 잘 막았는데 그런 똘똘한 골키퍼 한 명이 손흥민 10명보다 낫다라는 것이죠. 네. 예. 그렇게 비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방향성은 뭐냐면은 이게 그 라면을 끓였는데 결정적인 김치가 없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네.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를 갖겠다는 사람들의 욕망도 인정할 수 있고 전체적인 종부세법의 방향성은 맞는데 결정적으로 빠져나가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이번 네. 법안에 대해서.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 예. 그런 생각 듭니다. 네, 한편 일각에서는 종부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가, 또 빌딩, 공장 부지 등에 대해서는 세율이 오르지 않아서 이게 문재인 정부의 친기업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시작은 친노동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죠. 네. 근데 지금 경제 상황이 별로 안 좋으니까 이제 입장을 조금 후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김연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의 과표, 즉 공시가격의 적절성이나 형평성 문제라고 보는데 그 문제는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다. 당연하죠. 이거 건드리면 더 근본적인 부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은 일단락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공평과세와 자산 불평등 해소가 목표이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의 경제 침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 고육지책이다. 라고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로 볼 수는 없을까요? 그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까지 충분히 생각은 할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그 최저임금 인상에 의한 고통받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생각은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재벌 내지 대기업 이쪽에서 가져가는 것이 너무 크다. 네. 이게 낙수 효과까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실행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뭐 요즘 내수 경제도 어렵지만 세계 경제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이 대규모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예정대로 강행하기로 하면서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적으로 개시가 됐는데요. 어디까지 확전할 거라고 예상하세요? 어제 정오 때 12시 1분 딱 되니까 이제 트럼프가 단추를 눌렀다라고 보도 막 났어요. 네. 이거 보면은 미국은 굉장히 공세적이고요. 그리고 중국은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수준의 보복 관세하겠다라면서 수세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거든요. 네. 중간 선거 때 뭔가 결과물을 국민들에게 미국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중간 선거에서 유리하게 입장을 취할 수 있고 그래야 다음 또다시 정권을 창출할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얘기해서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가 우리 북미 정상회담 네. 여기서 비핵화 네. 이거에서 더 이상 미국 국민들은 북한의 핵으로부터 위협으로부터 제가 했지, 그러니까 그 안전하게 지켰습니다라고 이제 자랑하는 거고 예. 두 번째로는 지속적으로 중국으로부터 계속 몰려 있었던 무역에 있었어요 손해 이거 적자 보상하겠다. 이거 두 가지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북미 정상회담은 어쨌든 저쨌든 11월까지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예. 근데 중국과의 무역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먼저 단추를 누른 거예요. 이게 이 시작이 어느 정도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단추를 눌렀기 때문에 치고 나갈 것이다. 근데 이게 과연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 지금까지는 굉장히 좋거든요. 네. 거의 그러니까 취업 문제라든지 이런 거 거의 해소될 정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복 관세 들어오고 하면요. 지금 아까 러시아도 보복 관세 한다라고 예. 얘기한 것 같은데 미국 내 14만 5천 개 일자리가 사라진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참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세계 1, 2위 경제 대국이 치열한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와 같은 나라들이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우리는 한 40% 정도를 이제 세계 1, 2위 대국에 수출을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경제에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생각만 가슴이 답답합니다. 네. 왜 우리는 새우밖에 되지 못할까? 네. 새우가 아니라 한 돌고래쯤 되면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이렇게 양쪽에서 전쟁 나면 파편 튀는 것까지는 각오를 해야죠. 당연하죠. 그런데 문제는 중국과 미국이 그냥 단순한 무역 전쟁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 대한 지배 질서까지 생각하는 그런 패권 싸움 성격까지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장기전을 각오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의 대미 수출이 3,700억 원가량 줄어들 것이다라는 어마어마한 이제 겁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늘상 이야기해왔어요. 그리고 예전에도 그 이야기했는데 미국과 중국 중심의 수출 의존도를 줄여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게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수출 다변화라는 얘기는 쉽지 않은 얘기고 무엇보다 뭐니 해도 원가 절감하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해야 된다. 이것이 당연한 것인데 미국과 중국이 싸우니까 우리는 눈치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절묘하게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이 어디까지 확장이 될 것인지. 왜냐하면 미국 무역대표부가 또다시 예외 상황까지 뒀거든요. 예. 왜냐면 자기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지지하는 지역에 일자리 없어지고 거기 타격받게 되니까 구멍을 내준 겁니다. 네. 예, 그런 것까지 생각한다면 확전이 될 것인지 여기서 봉합이 될 것인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앞으로의 기추가 주목됩니다. 예. 네,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님 모시고 경제 소식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